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상 대결에서 박빙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실시한 유력 대선 주자 간의 가상 대결, 최지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중 누가 더 차기 대통령에 적합하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과 이 대표를 꼽은 응답은 각각 38%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20대와 60대, 70대에서 우세했고 이 대표는 40대와 50대에서 앞섰습니다. 오차 범인의 접전 양상인 30대에선 남성은 한 위원장으로 여성은 이 대표로 쏠렸습니다. 총선 풍향계로 불리는 수도권에선 총선 정당 지지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인천과 경기에서, 한 위원장은 서울에서 다소 우위에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자대결일 땐 어땠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27%, 한동훈 위원장은 21%였습니다. 모두 오차범위 냅니다. 그 뒤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낙연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순이었습니다. 범여권, 범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38대 37, 이른바 박빙인데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양자대결 응답이 각각 여야 후보들로 이렇게 분산되는 양상입니다.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보는 질문에 54%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일 거란 응답보다 19%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92%가 긍정적일 거라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총선을 99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경쟁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여당 33%, 야당 33%, 국민의힘 33%, 민주당 33%. 만약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 여론조사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 33%, 야당인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도 33%, 정의당 2%, 그 외 다른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도 5% 정도 됐습니다. 33대 33, 민심은 그야말로 안개 속 혼전 양상인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이 이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인가? 바로 중도층에 있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24%의 무당층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가 총선의 이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카드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이른바 86 운동권 퇴진에 58%가 공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라는 변수 속에 민심의 방향 과연 어디로 갈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은 총선 승리를 위한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상대당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당장 내일이 총선이라면 누구를 어느 당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33, 민주당도 33. 야, 이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어디에도 마음 붙일 곳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당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즉 지금까지 프레임이라든지 지금까지 네거티브라든지 지금까지 하던 선거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예. 민주당도 지금까지 계속 한 수개월간, 길게는 1년간 총선을 준비하면서 국민들한테 정권 심판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자신들이 아주 뛰어나게 앞서지 못한다는 것은
중간 선거, 중간 심판은 맞는데 민주당도 잘한 게 없어라고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거꾸로 또 집권 여당이 아유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라고 1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는 건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다. 이제부터 똑같은 어떤 출발점에서 양 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프레임이나 네거티브나 또는 선거 전략을 다시 한번 재고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자, 근데 주목되는 게 있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 이 응답이 높다는 거거든요. 조선일보에서는 24%가 무당층으로 나왔고 경향신문에서도 17% 뒤에 회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도 무려 35%나 무당층 비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자, 최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무당층이 높다는 건 기존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많이 이탈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는 게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의 정당 체계 자체가 정당 체제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체제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대 정당의 카르텔 체제. 요새 뭐 카르텔이라는 말 많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예. 카르텔 체제인데다가 적대적 공생 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양당이 다 야당으로서도 야당도 여당에 대한 어떤 견제보다는 그냥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고 여당은 여권대로 어떤 무능, 독선 이런 게 돋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도 아직은 투표할 마음이 없다. 이런 상황이 현재 이 양자택일을 강요한 정당 체계에서 무당층이 높게 나오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총선이라는 게 보통은 현재 권력인 지금의 정권을 심판한다. 이 정권 심판론의 성격이 강한데요. 근데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봐도 여당 심판론은 6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에 공감하는 분이 60%예요. 근데 야당 심판론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45%나 된다는 거예요. 야당 심판도. 보통 총선은 여당 심판이고 야당은 대안론인데 야당도 심판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도 민주당의 전체 지지율을 봤더니 33%. 결국은 민주당이 지지율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마저도 민주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를테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586 운동권 청산 등의 새 아젠다를 제시해야 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견제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싸늘한 무당층의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저렇게 이제 정권 견제를 응답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관여층이 되어서 막상 투표장에는 나오지 않거나 또는 새롭게 출범하는 신당의 표를 찍어주게 되면 정당 지지율처럼 오히려 그게 국민의힘에게 득이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새해에는 이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네거티브 정쟁 대신에 좀 파지티브한 긍정적 경쟁을 하는 정당이 좀 무당층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은 신당 변수입니다.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 지금 뭐 거의 가시화되고 있으니까요. 과연 이런 경우에 신당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어느 당에 더 큰 영향이 미칠 것인가?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네, 이준석 신당이 이낙연 신당을 조금 앞섰습니다. 신당이 창당됐을 경우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28%, 민주당 25%, 이준석 신당이 7%, 이낙연 신당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준석, 이낙연 신당의 단순 지지율 합산은 11%로 총선판을 흔들기엔 좀 충분한 수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두 당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양당 지지율은 각각 33%로 조사됐지만 신당이 포함되면은 지지율이 20%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지율 감소폭은 국민의힘이 5%포인트, 민주당은 8%포인트로 민주당이 더 컸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특히 2030 남성의 이탈이 컸는데 이준석 신당을 가정할 경우 20대 남성은 29%에서 15%로 30대 남성에선 41%에서 28%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자, 아까 그래픽 다시 볼까요? 신당이 등장할 경우 각 당의 지지율 33, 33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25로 33에서 국민의힘은 33에서 28로 떨어져요. 오히려 민주당의 하락폭이 더 커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준석 신당과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의 지역적인 기반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준석 신당은 사실 지역적인 기반이 물론 TK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모호해요. 그런데 이낙연 신당은 호남입니다. 뚜렷하죠.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의 지역적 기반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호남에서만 3선을 하고 전남 도지사도 하고 호남의 어떤 그런 몫으로서 총리를 지명받았다. 이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호남에서의 8%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이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굉장히 견고해요. 탄탄해요. 그런데 아직 이낙연 신당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그래도 신당을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이 훨씬 높았고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 호남에서 높았는데 실제로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막상 신당이 등장하면 그렇죠. 등장하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호남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반감.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아직 얼굴을 비추지도 않았어. 그리고 호남이 발전하지 않았어. 내 지역구는 교체해야 돼. 이런 어떤 교체 열망이 신당에 고개를 돌리게 하는 호남의 유권자들 일부가 돌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호남 기반 지금은 미미하지만 막상 신당에 뜨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그런 지적이셨어요. 지역별로 좀 더 볼까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서울 경우에는 유권자 35%가 국민의힘, 28%가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선 서울 유권자의 34.6%가 국민의힘의 33.5%가 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하는 듯 박빙이었는데요. 서울을 보았더니 국민의힘이 좀 높아요. 이것도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네, 지금 서울 민심은 말씀하신 대로 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 경기에서는 대부분 조사에서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저희 조사에서는 37%가 민주당, 28%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 동아일보의 경우에서는 40.7%가 민주당을, 30%가 국민의힘을 찍겠다고 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답변이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자, 일단 장해찬 최고위원님, 국민의힘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수도권이고 특히 서울이잖아요. 서울 의석수 지금 몇 석 되지도 않고. 근데 여론조사를 봤더니 서울이 민주당보다 물론 뭐 오차범위 내외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이 추세면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이 이제 48석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현재 의석수가 8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는 지지율처럼 서울에서 선전한다면 반 이상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면 거의 직전 총선보다는 20석 이상 더 얻을 수 있는 것까지도 가시적으로 목표할 수 있는 셈이고요. 다만 인천, 경기에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민주당에 비해서 열세인데 이건 좀 나뉘어 보면 인천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봉투 사건의 직접적인 여파가 인천 지역 중심으로 많이 퍼졌기 때문이겠죠. 다만 전체 의석에서 6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지속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도의 수도권 신도시들 맞춤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부분이 다음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그래픽 있습니까? 어제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의 서울, 인천, 경기의 그 지지율이 저희들이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서도 한동훈이 이재명보다 높게 나와요. 인천이나 특히 인천도 비슷하고 경기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보다 좀 떨어지지만 서울 물론 이제 이른바 한동훈 컨벤션 효과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어디였을까를 분석한다는 어떤 참고 자료라면 한동훈 비대위 뜨고 나서 서울이 조금 움직이는 건가 변화가 있는 건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아마 약간 변화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 벌써 2022년도니까 재작년인데 그때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이겼잖아요. 말하자면 그 이제 대선의 후광 효과였는데 근데 지난 10월달, 작년 10월달에 강서구청장 선거 또 졌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는데 또 대체적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뜨기 전에는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 6석밖에 못 온다. 이런 분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이제 출범하고 난 다음에
상당한 기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안 됐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 같고 예. 서울이란 지역이 어느 한쪽에 완전히 쏠린 지역이 아닙니다. 물론 서울에서도 동부벨트 다르고 뭐 한강벨트 다르고 다 다른데 중부벨트도 다 달라요. 각 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 지지 성향이 대체로 서울 전체로 볼 때는 어느 한 정당에 완전히 쏠리지 않는다고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3대 이재명 37이거든요. 네, 저기 꽤 높은 거, 저는 내긴 합니다만 예. 수치 자체가 절대 수치가 높단 말이에요. 저런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기대가 있다는 걸 반영하는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정책이나 어떠한 이슈에서 어떤 구체성을 발휘하느냐가 문제일 겁니다. 적어도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힘은 그래도 뭔가 혁신하고 쇄신하겠다는 몸부림이 보이는데 민주당은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역시 내용, 갈등, 친명, 비명, 사법 리스크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민주당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서 지금 수도권 지지율이 높고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한동훈으로 바뀌어서 뭔가 국민의힘은 바꾸고 또 뭐 혁신이 그런 아픔이나 이런 어떤 걸 겪고 나서 내부 간에 어떤 뭐 이런 갈등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잘 되자는 거고 결국은 바꾸었다는 거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사람이 요즘에 뭐 도토리도 그려달라고 하는 분도 있었었는데 그 전에 도토리 그리기 전에 총선에서 얼마나 변수가 될지 지금의 컨벤션 효과가 계속될 수 있을지 하는 전망입니다. 장관님 여기 도토리 그려주시는 도토리? 네.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 네, 말이에요? 도토리. 장관님 우리 대선까지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한동훈! 네. 이건 좀 따님이세요? 네, 저희 오늘 시간에 굉장히 흔치 않은 중. 이렇게요? 네. 내가 원래 이거 안 했는데 변한 것 같아. 자, 지금 화면에도 보셨습니다만 대부분 또 여성 팬들이 많아요. 조선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한동훈 효과 현실화, 2030 여성 44%가 여당 총선에 도움될 것. 특히 2030, 이 젊은 여성은요.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상당히 선전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을 때도 별 변화가 없었고 대선 때도 윤석열, 이재명 대결 구도에서도 국민의힘의 약한 포인트가 2030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위원장 임명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20대 여성 40%, 30대 여성은 48%가 긍정적이 될 거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강세를 보인 2030 남성들은 어땠을까요? 남성들은 뭐 한동훈도 괜찮지 이런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젊은 표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언급한 2030 남성도 70%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권의 문법을 답습하지 않는 새롭고 젊은 정치인으로 2030 세대 안에서 고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요. 예. 사실 국민의힘이 세대적으로는 40대, 50대 취약했습니다만 2030 내부에서는 이제 남성의 지지는 지난 대선부터 좀 받았어도 여성 표심 공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금 영상에도 잘 나왔지만 현장을 가면 제일 많이 기다리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여성 유권자 분들이세요. 예. 이 여성에 대해서 인기를 받는 이 전국급 정치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게 얼마만인지 사실 기억이 안 날 정도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기존에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외연 확장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분석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인물에 대한 현재까지는 기대인데 정책적으로 메시지적으로 해당 2030이나 뭐 4050 여성들에 대한 친화적인 내용도 이제 앞으로 계속 덧붙여서 나와야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총선 전에 바로 뭐 컨벤션 효과만 누리다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저 멀리 대선까지 갈 것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현재까지는 지금 양자 대결 구도잖아요. 그 결과도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중 누가 더 대통령에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38%가 나왔는데요. 예. 한 위원장은 20대와 60에서 70대에서 우세했고 이 대표는 40에서 50대에서 앞섰습니다. 오차 법인의 접전 양상인데 30대에서 남성은 한 위원장으로 여성은 이 대표로 쏠렸습니다. 어허. 총선 분양계로 불리는 수도권에선 총선 정당 지지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에요. 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졌다. 그러면 다음 대권에 나가는 건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당대표에서도 물러나야 되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 총선에서 졌다. 물론 아직 정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 국민들에게 잊혀졌다가 나중에 재등판할 기회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번 총선이 두 분께 같이 질문드리죠. 한동훈, 이재명에게 어떤 운명이 될 총선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한동훈, 이재명 대표야 뭐 이제 대선에 출마까지 했던 사람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야말로 정치 초년병인데 한동훈과 이재명을 이렇게 단 2명을 대비해서 여론조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은 대선 주자급에 올라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총선에서의 성적이 이재명 대표는 말씀처럼 만약에 총선 패배하면 아마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나온 여러 가지 표는 거의 맥시멈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외연 확장이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유동적이라고요. 예. 이게 전 주식은 하지 않습니다만 주식 금원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거의 뭐 최고조로 향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아직 특별한 이슈에 직면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제 얘기를 했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예. 향후 총선 이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어떤 발언, 어떤 언어로 가지고 할 것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서 어쨌든 총선에서 지면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굉장히 앞날이 저는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 역시 이번 총선의 결과가 자신의 대선 가도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일까요? 두 사람은 명운이 걸린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표정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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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두 가지입니다. 과정이 공정하고 또 멋져 보여야 하죠. 또 하나는 이긴 공천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 상황 우리 반드시 깨고 또 나은 길,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총선은 내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을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야 지역에도 나설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총선 이후에 두 사람의 미칠 결과 어떻게 될까요? 사실 최찬혁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모든 걸 건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총선에서 패배하면 사라져야 되겠죠. 하지만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수많은 대권 주자급으로 늘 불리던 분들 홍준표 시장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총선 패배했습니다. 당대표로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선 주자급으로 계속 불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은퇴하셨지만 손학규 전 대표도 사실상 당대표 여러 당의 당대표를 하시면서 대체로 어떤 선거들을 많이 또 패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물론 은퇴는 하셨지만 꽤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지 않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한번 생각하시면 지선 패배의 책임도 있고 대선 패배의 책임도 있는데 당대표로서 총선까지 또 지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정치인에게는 이 시련을 예를 들어서 총선 패배의 시련을 어떻게 자신의 어떤 스토리로 입히느냐 또 그것을 또다시 어떠한 모습으로서 딛고 일어서느냐 그걸 바라보는 것도 또 이 지금 현실 정치에서 계속 그 남아있는 어떤 정치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요. 장혜찬 평론가님, 최 의원님, 그게 제일 그 이재명 대표의 선택 가운데
지금 당대표에서는 뭐 계속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총선에서 진다 하더라도 재기의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지역에도 출마하지 않고 인천 계양에서 출마하지 않고 그냥 무소속 그러니까 불출마로 나갔다가 총선에서 진다. 그럼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본인의 거취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에게 선수를 얻어맞긴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하더라도 한동훈이 했으니까 이재명도 따라하네라는 프레임이 설정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양지라고 할 수 있는 계양에 출마하거나 비례대표 순번을 받게 되면 한동훈은 희생하는데 이재명은 또 좋은 데 찾아가네가 돼서 여러모로 운신의 폭이 지금 좁아져 있긴 한 상황입니다만 그건 아마 한 2월 정도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민주당이 우세한 분위기가 지속되면 비례대표든 계양이든 그냥 나갈 것 같은데요. 정말 박빙 구도에서 민주당이 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본인도 뭔가 희생해야만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헌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는 1월 안에는 정리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신당 나오고 하는 것들을 봐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본인이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거취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이 있을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온 그 단어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새해 메시지 발표하는 신년사에서도 바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동료 시민. 재해를 당한 낯선 사람들에게 자기가 운영하는 찜질방을 내주는 자선. 연평도 포격 당시에 한 달 동안에 연평도 주민들께 쉴 곳을 제공하셨던 인천 인스파월드 박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셨죠. 그리고 지하철에서 행패당하는 낯선 시민을 위해 대신 나서주는 용기 같은 것이 제가 생각하는 동료 시민 사이의 동료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에게 그 동료 의식을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바로 고백하나요? 네. 자, 그리고 어제도 나왔던 저 동료 시민이라는 어제는 뭐 사례까지 얘기했고 그 사례는 잠시 뒤에 저희들이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충원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았는데 거기에 박명록 쓰지 않습니까? 거기도 등장합니다. 저 위에 보시면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료 시민들과 함께 한동훈 올림. 자, 동료 시민. 지난번에 이종근 평론가께서 이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 특히 동료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 이걸 유독 한동훈 장관 시절부터 많이 썼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앵커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취임사를 할 텐데 어떤 내용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까지 장관 취임사를 비롯해서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에 오르내린 단어가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가 동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동료 시민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어떤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바로 일관성 있는 정치 철학이다. 그러니까 이 정치의 언어는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동료라는 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정치는 사실 상징과 은유의 싸움입니다. 김영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김영삼 대통령 하면 저는 사명이란 말이 떠올라요. 사명이란 말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꿈이 떠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정치인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간결하게 있다면 그 정치는 성공한 거거든요. 왜? 나를 단어로서 이미지화 시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료라는 말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렇게
어떤 계속 여진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이 있다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일관성 있게 하나의 자신의 어떤 생각을 공유하려고 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물론 정치인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설할 때 My fellow citizen인가요? 그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막 이걸 해석한 건가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동료 시민이 무슨 말이야? 아직도 좀 감이 안 와다니까 한 일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언제? 이 모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던 그 순간에 등장한 사람. 연평도 표곡 사건, 찜질방. 바로 저 때거든요. 저도 당시 저 현장에 바로 다음 날 갔었습니다. 날씨도 추워가지고요. 어디 바깥에 집이 이렇게 한순간에 그 폭삭 주저앉아서 갈 데가 없어요. 집이 폭격을 당했으니까. 저렇게 대피해서 뛰어가신 분들이 집으로 가도 집에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화입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2010년 연평도 폭격 당시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찜질방 사장님이 피난처를 제공했었습니다. 어허. 당시 이 찜질방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생업을 접고 피난민들에게 상황실 역할을 했는데요. 아, 여기 와서 따뜻하니까 여기 와서 주무시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일같이 찜질방에서 연평 주민 비상 대책위나 주민 간담회 이런 게 열렸고 예. 정부 지원과 대책도 이곳에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각 기관 구호 물품도 찜질방으로 모두 몰렸었는데 당시 연평도 주민 1,251명 가운데 주민 300여 명이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운영을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 주민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서는 방역 작업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져 이제 경영난에 처하기도 했었다는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 이제 찜질방에서 뭐 일주일 이상 이렇게 묵고 가신 분들, 뭐 더 길게 계신 분들도 있었어요. 집이 완전히 파괴가 된 분들은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었으니까. 저 당시에 모두가 힘들었던 당시에 내 찜질방에요. 돈도 안 받고 본인 영업 못하는 거는 둘째치고 아유 우리 집에 우리 찜질방에 와서 여기 따뜻하잖아. 와서 쉬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저렇게 폐허된 집에 어떻게 갑니까? 나중에 봤더니 이분들이 떠난 자리에 방역돼야 되고 장사는 더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떠올랐던 한동훈 장관이 언급했다는 저 찜질방 사장님 그리고 동료 시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원래 공화정은 시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유난히 국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피폴이 뭐 인민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국민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물론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나옵니다만 저 시민이라는 단어는 적절하게 사용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도 국민이라는 말보다는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 공화정 무슨 민주공화국 할 때. 근데 문제는 동료란 말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라는 게 저는 이것도 적절하다고 보는 게 하나의 수식으로서 한국 사회의 제일 문제가 각자 도생의 사회거든요. 경쟁이 너무 세고 그래서 출산율도 좀 낮아지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데서 어떤 연대, 소리데러티가 점점 약해지는 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사회적인 전체적인 경제적 부는 늘어날지 모르겠으나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불평등의 강도도 강해지고 이래서 점점 서로를 아끼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존중과 배려. 아마 그런 걸 의식해서 시민이라는 단어 앞에 동료란 말을 쓴 것 같아요. 연대를 의식한 것 같아요. 연대, 소리데러티라는 거, 공동체 의식 같은 거. 그러면서 볼 땐 자신의 하나 브랜드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정체성을 그렇게 담아내는 것 같아요. 일부러 계속 이제 방문에도 그렇게 쓰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적절한 단어인데 예. 이 단어가 적절하게 사용을 했는데 언어가 좋은 언어인데 국민한 언어보다는 이 단어를 어떻게 더 구체화시키느냐. 특히 이슈나 쟁점에서 과연 이런 단어가 어떤 국민들의 납득이 갈 정도의 자신의 분명한 견해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만 따라가지 않는 그러할 때 이 동료심이라는 단어가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통령과의 차별화 뭐 일종의 그런 주문도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윤석열 대통령이 쓰지 않았던 단어 가운데 하나를 딱 이렇게 집어서 앞으로 정치의 어젠다로 끌고 나간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요건 조금 이제 동료시면 막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재밌는 부분도 소개해드리면 국민의힘의 신임 사무총장이 된 장동혁 사무총장이요. 행사에서 신년 인사회에서 건배를 합니다. 물론 술로 안 해요. 근데 이 건배 제의를 할 때 여기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받고 저에게 처음 맡겨진 일이 건배 제의입니다.
건배 구호는 한동훈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동료 시민과 함께 선민 후사의 정신으로 나아갑시다. 훈풍을 타고 총선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동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동훈의 동이 또 동료 시민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이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한동훈 마케팅으로 계속 총선을 갈 건지 거기에는 또 한계가 있을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통점과 차이가 이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도 윤 대통령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이제부터 총선은 제가 브랜드입니다. 라가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이 국민의힘의 마케팅일 텐데 이재명 대표 측은 다릅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윤 대통령을 보세요. 이렇게 될 겁니다. 즉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 민주당이 무엇을 하느냐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윤 대통령의 윤 정부의 실정을 우리 지금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양쪽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 일정 정도는 한동훈 마케팅이 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또는 한동훈이라는 지금 이 당을 이끌어가는 대표가 어떤 정치를 풀어놓느냐를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진짜 정치 초년병입니다. 우리 지금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 일정 정도는 뭐 이 아젠다도 내놔야 되고 또 비전도 내놔야 되고 또 지금 이 당을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연착륙시키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아 그래 이 사람 투자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거기까지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당의 총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이 나올 텐데 아까 앵커의 말씀에 답을 하면 아직은 더 풀어놔야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리더십이 평가받을 때까지는 한동훈 브랜드 마케팅이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한테 발언권 안 주는데 제가 자청하는 건데. 아유, 드리겠습니다. 네. 장동영 총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사무총장에 임명되자마자 그 삼행시를 한동훈으로 하냐고요. 이런 게 바로 잘못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라는 브랜드를 잘 활용하는 건 좋은 일인데 저도 한동훈에서 아직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단지 저는 아직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도 스마트하게 하고 논리 분명하고 언행도 반듯하고 다 좋은데 사무총장은 앞으로 당의 어떤 물론 공관위원장도 있고 비대위원장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무총장은 공천에도 많이 관여합니다. 특히 집권당의 사무총장의 권한은 막강한 거예요. 초선아 0.5소년이 이 사람이 지금. 예. 지난번에 그렇죠. 보궐선거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고령. 예. 거기서 건배 구호를 한동훈 해가지고 한동훈에 대한 칭찬은 좋은데 이걸 삼행시에 이 이니셜로 한다. 이거 아마 중도층보다 대단히 불편할 거예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게 평론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있다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지양해야 돼요. 조금 낯간지러운 게 장면이 등장하면 안 된다? 많이 낯간지럽죠. 이게 말하자면 모든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띄우면요. 이게 반드시 이 사달이 나게 돼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라고 드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장동영 위원장도 사무총장도 이 방송을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죠. 너무 이렇게 눈에 띄게 하면 과유불급이라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동훈 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첫 쪽지 시험이라고 할까요? 첫 시험을 치렀는데 다 맞지는 않았어요. 한 문제 틀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노인 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경호 소장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과거 발언과 관련해 분명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없는 발언이어서 노인 회장님께도 제가 따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인사검증에 실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고 말들이 점점 세시던데 그걸 뭐 제가 지금 단계에서 하나하나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다. 저도 그 단어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록 본인이 뽑은 사람이지만 민경호 소장이 비대위 출발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 사퇴를 했고 그리고 사과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화로 한번 사과를 했었는데
직접 또 대한논의위원회를 찾아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대한노인회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김호일 회장을 만나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경우 위원장 논란이 커지자 한 위원장은 당시 해외에 있었던 대한노인회 회장에게 전화로 한 차례 사과를 했고 귀국 후에 직접 만나 격식을 갖춰 사과의 뜻을 전하기로 한 것의 연장선인데요. 앞서 보셨듯이 한 위원장은 신년 인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동의하지 않는 발언이라며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발언 논란을 재빠르게 수습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때 제가 이 코너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사과는 빠를수록 좋고 충분하게 해야 된다. 한 번에 끝내야 된다. 바로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경우 비대위원장 바로 사퇴를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 사퇴를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사과의 과정, 리스크 관리의 과정은 빠르고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충분하다는 건 대한노인회 등 또 어르신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겠지요.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정치권에 인맥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보니까 조언을 듣거나 할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런 일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 다 검증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또 이런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느냐 또 진정성 있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 비대위 하면 첫 그 비대위 하면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주재하는 그 비대위가 상당히 좀 신선하고 정치인들보다는 비정치인 위주로 많이 꾸려졌고 여성이 많이 포함이 됐고 자 그렇게 했었는데 비대위 전에 바로 저 자리에 계셨던 전 최고위원님 장희찬 최고위원께서는 이번 비대위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첫 단추 중에 하나 또 이런 비하 논란이 터지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터졌을 때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민주당과의 차별점을 오히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본인이 현직일 때, 혁신위원장일 때 노인 비하 막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한노인회를 찾아가거나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경우 비대위원은 비대위원 되기 전 과거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했고 당대표격인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찾아가서 사과한다고 하잖아요. 그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 터졌을 때 어느 정당이 더 책임지고 낮은 자세로 사과하느냐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실수를 어떻게 진정성 있게 수습하느냐 저는 그게 정치 내공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준 대응은 뭐 정치 초보답지 않다. 오히려 정말 정석대로 잘 대응을 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자, 최창일 교수님, 저는 그리고 지금 저 화면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입장도 좀 눈에 띄었어요. 지난번에 저렇게 김은경 위원장 가니까 막 사진에다가 막 뺨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까? 뺨이라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사실 저 장면 자체도 논란이 됐었는데 아니 한동훈 비대위 그러니까 민경우 소장 얘기는 괜찮은 건가? 이렇게까지 봤는데 이번에도 즉각 사퇴시켜라. 그렇게 대한노인회가 입장을 일관되게 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한 거죠. 공정하게 한 거죠. 김호일 회장이 무슨 뭐 보수진 뭐 이 부분을 떠나서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야당이니까 그랬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앵커님 말씀처럼 저 모습은 보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거기 사람 앉혀놓고 그걸 막 때리고 이것도 사실 인격 모독인데. 사진이라고 해도. 그러면요. 그 일종의 폭력이라고 저 생각이 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경우 소장에 대해서 똑같은 발언을 한 건데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의 어떤 적어도 정당의 지도자고 말이죠. 나이를 떠나서 그렇다면 물론 이 민경우 소장이 비대위원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말 언어가 너무 함부로 사용들 하고 또 정말 검증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저런 부분들은 좀 조금만 검증을 해봐도 검색해봐도 알 수 있었을 텐데 극우적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이른바 명락대전이 시작됐습니다. 한방눈이 내린 날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두 사람. 이재명 대표는 봉화마을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일반 백성들과 함께 싸웠다는 행주산성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올해 절망에 빠진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합니다. 시작은 어렵더라도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청룡의 힘으로 우리 평화의 위기, 민생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다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함께 힘있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행주산성을 찾아가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아주 거친 발언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무려 지지자 500여 명과 행주산성에 올라서 사실상의 신당 출정식을 열었는데요. 새해 첫날부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들을 거침없이 내놓았습니다. 먼저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라고 한 데 이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듯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한 정치,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발언들로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죠. 자, 두 사람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겁니까? 아니, 강을 걷는 거는 이미 오래전 같은데요. 저는 이미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행주산성. 이 비유를 들은 건 이미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언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언어를 굉장히 정제해서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진중한 타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경선 때도 안 보였던 모습.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경선 때 붙었을 때도 저렇게 절박한 그런 언어들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절박하고 뚜렷해요. 이를테면 연말까지 답을 달라라고 시한도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이미 1월 1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이미 경과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미 명확하게 신당에 대한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해요. 이를테면 이거죠. 협상의 여지가 있어 보이면 사실상 협상이 가능하고 강을 안 건널 수 있는데 비대위, 통합 비대위 이외에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다라고 계속 일관성 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도 사실 일관성 있게 그것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강은 이미 건넜는데 큰 싸움을 벌일 거냐 아니면 작은 싸움을 벌일 거냐 이 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미 이낙연은 떠나서 깃발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따라갈 것인가? 어제도 잠시 짚었습니다만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자, 잔류할 것이냐, 탈당할 것이냐,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냐, 신당에 합류할 것이냐. 지금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파가 또 있어요.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대표랑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정세균 전 총리랑 또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좀 다른 측면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낙연 깃발 아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글쎄요, 전망하기 쉽지 않은데요. 아마 이낙연 신당이 꽤 앞날이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의 합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여의치 않아 보여요. 공천을 앞두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 이 주류가 완전히 공천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명계들의 행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그게 하나 어려움이 있고 이계호 의원이라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아주 측근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완전히 이재명계로 갈아탔어요 지금. 전남 담양인데 아마 공천 때문에 그렇겠죠. 이계호 의원도 그렇고 아주 대표적인 이제 신분이 바뀌는 이제 그런 이계호 의원이 그런데 이제 친명 쪽으로 갈아탄 건데 아까도 이낙연 신당이 이준석 신당보다 지지율이 좀 낮게 나왔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실 때. 그런 걸로 봐서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긴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단지 민주당 내의 비명계들의 움직임이 좀 활성화돼가지고 공천의 윤곽이 드러날 때 그렇게 된다면 의외로 이낙연 신당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자금이나 이런 것도 아마 여의치 않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인다. 중요한 건 어쨌든 민주당이 혁신을 하지 못하고 비명계와 친명계 공천학 등이 불거진다면 의외로 이낙연 신당이 타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독립 변수는 역시 민주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 사람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빼기, 김종인 빼기, 이준석 정도 하면은 아마 자유한국당 정도가 남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국민적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세력과 사실상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게 있어가지고 이낙연 총리라는 분은 저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또 성품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결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 사면 분석 기사입니다. 이준석 첫날부터 국민의힘 때리기, 자유한국당으로 회귀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종민을 빼고 이준석 빼면 누가 됩니까? 결국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던 자유한국당 되는 거 아닙니까? 어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준석 전 대표의 날선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여러모로 많은 변화를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운운하는 저 말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이른바 갈비신당이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보수당만 못한 시즌2인 것 같아요. 저 서울역 신년 할애회 사진을 곰곰이 찾아봤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준석 전 대표 측근 말고는 2030이 안 보여요. 아니 2030으로 뭘 하시겠다더니.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만도 못한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의 한 절반도 안 되는 시즌2 갈비신당에 대해서 제가 이러니 저러니 길게 논평을 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개혁신당. 예, 정당 이름은 개혁신당. 제가 부르는 신조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갈비신당이 무슨 뜻이에요? 갈비집에서 신당. 예, 그래서 갈비신당. 예, 그래서 이제 갈비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 개인적인 평가라는 것도 말씀드리죠. 이준석과 이낙연 지금 두 사람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삼지대에서 혹시 만나나? 그러기에는 너무 걸어온 길도 좀 다른데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보셨듯이 그 이준석 대표가 말이 약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보완적 관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오호. 그 보완적 관계라는 건 함께 합치면 시너지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 표현을 썼고 또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지를 두는 표현을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열어두겠다. 즉 지지율에 굉장히 그런 어떤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낙연 전 총리가 광주에서의 지지율이 아까 사실 8%가 줄고 조금 올라갔는데 그거보단 더 많아야 돼요. 최소한 지난번 20대에 35석을 차지한 국민의당만큼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손을 안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왕 신당을 하니까 아까 큰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싸움은 대전, 즉 큰 싸움일수록 세력이 더 커야 돼요. 예. 기존의 어떤 이 수성을 공성하려면 수성보다 공성이 3배의 인원이 있어야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싸움이라는 뜻이 크게 연합해서 이 양당 체제를 한번 견제해보겠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이라 현재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핵심 카드로 쓰려고 하고 있는 이른바 특검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먼저 한동훈 위원장, 이번 특검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이치 특검. 총선 앞두고 김건희 선거 관련해서 공천 인사할 때 총선 여론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검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장동 특검도 같이 올라 있잖아요. 그 대장동 특검을 보면 그거는 총선 전에 대장동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 법이고요. 그리고 이 도이치 특검 역시 제가 여러 차례 왜 그게 총선용 합법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총선을 치르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도이치 특검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특검의 이름도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실명을 박아서 모욕주기하는 방식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제가 사실관계 하나 설명해 드리면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를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이 연루된 사람들, 소환 조사받고 기소된 사람들 뭐 그 이전에 대부분 다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뭐 박범계,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총장을 완전히 수사해서 배제시키고 탈탈 털어놓고 다시 한번 대통령 배우자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 정치적으로 총선에 써먹겠다는 정쟁용 뭐 특검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TV조선이 실시한 이번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 거부권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거부권 행사 반대가 63%, 거부권 행사 찬성이 31%, 모름 무응답이 7%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에 따라 답변도 갈렸는데요. 스스로를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의 55%가 거부권 행사에 찬성을 했고,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83%는 거부권 행사에 반대했습니다.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73%도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특검법과 달리 특별검사를 여야 합의로 추천하고 특검 수사도 총선 이후에 시작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찬성 55%로 반대 37%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하되 총선 이후에 하자는 의견도 55%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게 합리적인 게 뒤쪽에 얘기해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하고 총선으로 연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부권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권이 있어요, 지금.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이 많이 행사됐잖아요, 지금. 예. 지난 정권 때도 있었습니다만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제일 많이 했었는데 거부권이 물론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입법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부권도 국민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헌법 정신에 의한다면. 근데 거부권을 가족의 특검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건 저는 옳지 않은 태도다. 저 총선 전략으로 봐도. 대신 총선 이후에 하는 게 맞아요. 총선 전에 어떻게 계속 김건희 얘기 나오는데 여당이 그걸 찬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긴 하되,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라면 하긴 하되, 그러나 총선 이후에 하자. 그리고 여야 합의로 하자는 이 국민들의 여론을 따르는 게 여야가 다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총선 후에 특검을 하자는 의견이 물론 거부권 행사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총선에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매일 특검하고 브리핑하고 뭐 이래선 되겠느냐. 이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냥 그 단순 거부권 행사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 것에 조금 더 찬성하는 의견이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가 넘는다는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질문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난 대선 전 같은 경우에도 검찰청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자제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번 그 도이치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쟁점 자체가 너무나 간단한 것이고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선 100일을 앞두고 특검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이런 어떤 질문을 했을 때에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해서 저는 그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4번 정도 본인 재임 기간에 이제 그 제2 요건을 했습니다. 결국 제2 요건은 언제 되냐 하면은
여소야대인 케이스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두세 번, 세 번 정도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마치 굉장히 많은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그 최초의 이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5차례 가까이 어떻게 보면 제2여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 가운데서 결국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어떤 정책과 굉장히 어떤 반대되는 그 야당의 어떤 그 정치적 공세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년 그와 같은 것이 결국 내년 총선에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과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조사하기 위해 했던 특검이 최순실 특검이라 불렀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했던 그 프로그램, 그 못된 프로그램 조사했던 거는 드루킹 특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김경수 특검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이치 사건에 누가 개입돼 있느냐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 도이치 특검인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계속 불러왔던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김건희 특검인지에 대한 논란도 당분간 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이 발언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 모두가 지금 슬퍼하는 이선균 씨의 비보를 방송에서 전하면서 본인은 명복을 못 빌겠대요. 명복을 못 빌겠다. 그 이유가 조금 황당합니다. 최대한 노출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몇 번이나 했잖아요. 포토 라인에 쓰고. 저는 매우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그렇게 일부러 언론 앞에서 반복적으로 공개 모욕을 주고 지역으로 밀어넣는데 그래서 죽게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10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씨를 10년 넘게 빠져나가게 만든 자들과 이선균 씨를 10주 만에 죽인 자들이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선균 씨의 명복을 못 빌겠어요. 명복을 비는 게 아니라 복수를 빌겠습니다. 저는. 자, 명복이 아니라 복수를 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뭐 술 취해서 방송하는 거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만취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횡설수설인 것 같은데 저런 음모론을 퍼뜨려서 유족과 또 많은 팬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 공론의 장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유튜브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요. 김어준 씨가 저러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세월호 고의 침몰설 영화 만들고 대선 개표 조작 영화 만들었는데 이게 다 가짜뉴스인 게 드러나도 사과 한마디 하거나 책임지지 않아요. 본인만 그냥 떼돈을 벌고 쏙 빠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이선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부추기는 저런 발언을 하는 거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분을 언제까지 기성 언론에서 다뤄야 하는가. 그리고 구글이라도 좀 정말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회사라면 저분의 유튜브 정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다른 사람의 어떤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한다. 숟가락 올려놓으려고 한다. 조국 전 장관도 사실 SNS에 글을 올렸고 이걸 마치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고 이런 어떤 정치인들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아전인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겸손이 힘들다 하더라도 모든 죽음 앞에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 조의를 펴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정치적인 맥락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 결과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두 다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경찰로 가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근데 지금 검찰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맥락을 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다. 오히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삼아서 검수완박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떤 그 수사에 따르는 그 공개를 하는 것이 피사실 유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재정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어떻게 보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조의조차 표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그 야권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다라고 밖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깜짝 놀라셨죠. 저도 일본에 또 큰 지진 났대라고 하면서 쓰나미 몰려온대.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 경고 방송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새해 첫날 일본 이시가와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여진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이 쓰나미, 이게요 우리나라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도 지진 해일이 관측되기도 했었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건물이 거세게 흔들리고 시민들은 탁자 아래로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건물에 설치된 CCTV도 이리저리 요동칩니다. 어제 낮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시카와현은 우리나라 강원도와 마주보고 있는 일본 서해안 지역입니다. 이번 지진은 18,0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2011년 동일본 대지진보다는 약하지만 6,300명이 사망한 1995년 한신 대지진보다는 큰 규모였습니다. 도쿄에서도 진도 3의 지진이 느껴지는 등 일본 전역에서 밤새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신간센과 항공편 일부가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원자력 발전소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한 여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国民の皆様におかれましては、引き続き震度7程度の地震の発生に注意をいただくとともに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 강원 동해안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 동해에서 67cm 지진 해일 등 강릉과 속초, 경북 울진 등에서 지진 해일이 잇따라 관측됐습니다. 다행히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관부는 하루 정도 더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며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어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저런 이 지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도 사실 이 NHK를 잠깐 모니터를 했는데 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방송을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TV 지금 보고 계십니까? TV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TV 끄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그다음에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이런 방송을 막 지금 할 정도였어요. TV에서 TV 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나가랍니다. 상당히 지난번에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동일본 대지진,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 이후 무려 13년 만에 최대 지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진도 9.0 규모의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대 40m가 넘는 그런 쓰나미가 덮치면서 사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이 노출되는 사고까지 있었었죠. 이번 지진의 경우에는요, 이 당시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보다는 그 강도가 낮았지만 1995년 한신 대지진보다는 큰 규모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아사카와현 노도반도 지역에 대해 최고 높이 5m의 쓰나미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13년 만에 대양 쓰나미 경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 교민들이 특히 일본 저쪽에도 많이 살고, 저 정도 흔들렸군요. 네. 상당히 9개 현에서 주민들 대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후쿠이, 도토리, 아키타, 후쿠오카, 사가현 등 포함해서 한 9개 현에서 9만 7천여 명의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지시가 내려졌다, 이렇게 교토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인명피해 상황 저도 좀 궁금해서 이 일본 도쿄 인근에 사는 교포분 지인분께 좀 연락을 해봤는데 오늘 오전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공식적으로 6명이 이시가현에서 사망하고 30명의 부상했다,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명피해뿐 아니라 현지 상황이 좀 어떤가 물어봤더니 지금 도쿄는 말하자면 이시가현에서 열도에서 반대편인데도 이제 보도 나온 것처럼 한 3도 이런 것 속에서 저렇게 집이 흔들리고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흔들리는 이런 걸 지금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하고요. 바다가 인접한 지역은 지금 3m, 5m 쓰나미가 일어서 목조주택 같은 경우 다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지하철역 당연히 지하철 운행도 중단되고 승강장에 정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도로도 일부 지역은 갈라지고 주택에 화재도 발생하고. 치는 거 보세요, 저쪽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가 이제 13년 만에 최대 강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교포분들 지금 현지에서 굉장히 정말 최대 강진을 만난 것, 이런 굉장한 좀 공포감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 끝날까?
이게 전조 증상일 수도 있고 더 큰 지진이 몰려오기 전에 또 이런 지진이 오기도 하고 여진도 있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NHK 같은 경우에는 인명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집이 무너지다 보니까 무너진 집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서 구조 요청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일본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관방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자체와 그리고 또 그 자위대가 합력하여 가지고 지금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진 아니겠습니까? 큰 거의 규모 거의 8에 가까운 그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여진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첫 지진 이후에 이시가와현, 니가타현을 중심으로 해서 규모 4 내지 5,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정도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큰 것인데 여전히 4 내지 5 규모의 어떤 여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어떤 지진 피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요 공식 석상에서 딸을 참 아무리 좋아해도 김주애와 팔짱을 끼고 뽀뽀까지 하면서 이게 공개적으로 이런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장례는 격정의 도가니로 화했습니다. 위대한 존엄과 빛나는 용의 거룩한 대표자이신 종이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목청껏 만세 환호성을 터쳐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정곡 솔루나 내려라와 세상에 예. 부정없어라. 참 글쎄요. 뭐 딸 자랑이야 뭐 다 아는 얘기. 딸 사랑하지 않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런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딸 볼에다가 볼 뽀뽀하는 거 뭐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하지만 이 장소나 이 맥락을 살펴본다면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보신 부분은요. 2023년 마지막 날 김정은 위원장이 아내 리설주 그리고 딸 김주애와 함께 신년만이 대공연을 관람하러 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입장할 때 보면은요. 아내가 아니라 일단 딸 김주애의 팔짱을 끼면서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 새해 맞이 축포가 터지자 그때 이제 딸에게 다가가서 다정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죠. 이게 또 전국에 이렇게 공개가 되기도 하면서 아무래도 어떤 후계자로서의 어떤 입지를 다져주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냐 이런 시선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김주애가 뭐 후계자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볼 뽀뽀를 했잖아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 볼을 봤더니 건강 이상설 분석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왼쪽 볼에 종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피부 트러블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한 2020년 말까지도 그렇게 이제 뭐 작은 여드름 정도 이렇게 보였는데 지난해 이제 10월에 보니까 이게 약간 작은 뿔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또 11월, 12월에 포착된 그 사진에서도 왼쪽 볼에 그 이제 뿔 모양의 트러블이 여전히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이 피부라는 게 이 건강 상태 전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견해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국정원은 지난 6월에 이 이제 뭐 트러블, 종기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결합된 피부염을 앓고 있다 이렇게 국회에 보고를 했고요. 사실 2012년 집권 이래로 늘 줄곧 이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고 사실 2014년에도 잠시 두문불출했다가 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어요. 당시 국정원은 이 김정은의 왼쪽 다리 무럭이 발목에 무럭이 생겨서 수술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확인했었죠. 예. 그러면서 신년사를 통해서 남한과의 강한 적대적 관계를 예고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스터트롯 2를 통해서 데뷔한 이 가수와 관련된 오랜만에 뵙는데요. 저도 이 가수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는 아내를 위한 노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의 반성이 담겨있는 선곡이었어요. 봄에 안기어 곤히 잠든 그대여
아, 저 장면은 지금도 이 명장면인데 세상의 모든 아내들에게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안 하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근데 김용필 씨가 낭만신사 김용필 씨가 디너쇼를 열었대요. 신인 가수인데 콘서트도 아니고 디너쇼요?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30일에 디너쇼를 열었는데 저도 왜 디너쇼일까 했더니 김용필 씨가 그 현장에서 공연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하잖아요. 고마운 일 있으면 밥 한번 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밥이 되게 중요한 민족인데 오늘 다 같이 이렇게 디너쇼에서 뜨끈한 한 끼 같이 드셨으니까 이제 우리 식구, 가족이다. 말하자면 이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밥 한 끼로 또 표현도 하고 밥을 같이 먹었으니까 이제 가족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뭉클했는데. 홍 기자님도 거기 취재를 가셨군요? 네네, 취재 갔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지난해 이제 2022년 12월 22일 날 미스터 트롯 2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이 하는 낭만에 대하여가 2023년 1월 5일 TV조선을 통해서 전파를 탔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만 1년 된 거잖아요. 돌잔치까지 열렸어요. 돌잔치 보면서 팬들이 정말로 돌상을 차리고 거기다가 돌상을? 네, 한초 하나 뭐 집나 우리 용필이 이제 해가지고 딱 촛불까지 불고 이러는데 어머 정말 가족 같다. 팬들과 가족같이 지낸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김용필 씨 첫 디너쇼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노래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갖고 살아야죠. 제가 노래로 많이 보답을 하고 지금까지 봐주신 그 모습 그대로 변치 않고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중요하고 열심히 살게요. 가수와 노래는 화면에 내려준다고 하거든요. 네,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용필하고의 인연이 시작됐으니 좋은 노래와 인연이 시작되도록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신곡도 내놨다고 하는데요. 노래로 많이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영화가 몇만 갈까 했는데 1000만 넘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1200만을 넘겼답니다. 이 영화 소식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야, 1200만을 돌파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1000만 돌파하고 크리스마스 날은 범죄도시 3를 넘었어요. 그래서 2013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을 했는데 지금 개봉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하루에 30만 이상씩 봐주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해 첫날 1200만을 넘었는데 이게 대단한 성적인데 저는 앞으로도 좀 더 갈 것 같다. 이런 전망까지 해봅니다. 앞으로도 더 갈 것 같다. 야, 1200만이 대체 얼마나 많이 본 영화인데 감이 잘 안 올 텐데 역대 이 영화랑 비교하면 편할 것 같답니다. 과거 부산행, 태극기 날리며 이런 것도 1200만은 힘들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형 흥행작이라고 하면 1000만 영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1000만 영화들도 참 어려운 거지만 1200만 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태극기 휘날리며 부산행, 변호인 이런 최고의 영화들도 1200만 고지에서는 아쉽게 딱 흥행 성적을 멈추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번 서울의 봄 1200만까지 달려온 만큼 앞으로 1300만, 1400만 그 이상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1300만 넘어서요. 1301만도 넘으면 이게 괴물, 한국 영화 역대 흥행 6위 자리를 하는 거고요. 그 5위가 뭐냐면 베테랑이에요. 1341만. 우리가 이게 정말 달려서 1350만까지 간다. 그럼 역대 한국 영화 중에서 흥행 5위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워낙 사랑받고 있고 또 노량이 지금 흥행 1위고 지금 서울의 봄이 2위거든요. 두 쌍끌이로 굉장히 한국 영화 이 영화 시장을 살려내고 있어서 어디까지 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